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정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했는데 하나둘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 폐지가 일단락됐고 이제는 사법부와 언론을 상대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연내에 모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만 이른바 언론 개혁안을 놓고는 민주당의 우군으로 여겨지는 진보 성향 단체까지 비판에 나섰고 사법개혁안은 사법장악 논란을 넘어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 신중론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은 대구고등법원장이 재판 소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압도적인 수적 우위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권을 견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소식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추진을 예고한 재판 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사심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제도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감장에 나온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게 뭐가 이거입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법안 좀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 가지고 법안을 보셨냐고요.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민주당은 재판 소원은 사심제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진 법원장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심이라는 이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리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국감에 나온 수도권 법원장들도 재판 소원은 사실상 사심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사심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들이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 증언한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사심제한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조와 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재판 소원제 도입은 따져봐야 할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건데 앞서 추석 전 검찰 폐지처럼 시한을 못 받고 입법을 밀어붙인 사례가 있고 최근 법사위 논의 구조를 보면 사법부나 야당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재판 소원제의 입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입법 공청회라든지 필요하면 입법 청문회라든지 등을 통하고 다만 지도부 관계자는 연내 마무리 로드맵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처리 전 2달 정도 시한이 있는 셈입니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에선 청문회와 공청회를 총 3차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당이 요청한 인사들로 증인 참고인석이 채워졌고 내용도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검사가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논의가 지금 8시간 가까이 아무런 반대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게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처리 때는 범여권이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수기할 수 있는 안건 조정위를 종료하고 10분 만에 의결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아예 틀어막습니다. 입틀막 법사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 의원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계한 야당 비판에 무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 뒤집으려고 하는 거다 이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거 응답하지 마세요.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앞세워 이번에도 졸속으로 처리할 거라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 처리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른바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진보적 언론단체까지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언론개혁안의 핵심은 허위 조작 정보로 손해를 입힐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할 경우 책임을 더 크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악의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8가지 사례를 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담았는데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재 대상자가 보도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재에 불응한 경우도 악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입틀막 소송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등이 요청하면 법원이 봉쇄 소송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대국민 창피를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정 보도와 똑같은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지만 친여 성향인 언론 노조도 소송 남발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진보 성향 단체도 비판과 감시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참고인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사실을 공개한 건데요. 특검 수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과 내용이 흡사해 파장이 예상되는데 특검팀은 해당 제보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특검의 2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특검 강압수사 제보센터를 열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첫 제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학교폭력 무마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 A씨입니다. A씨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도 특혜나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고 강압적으로 질문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조사 뒤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회유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강압 수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제보자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판사 시절 미공개 주식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했다가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주식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입니다. 공소시효 15년, 즉 50억 이상 요건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민특검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특검 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해병 특검으로부터 별건 수사,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건데 특검 측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구속된 상태인 이종호 전 대표가 지난 10일 해병 특검에 첫 출석합니다. 임성근 사단장 언제부터 알고 지냈습니까?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옥중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금전 거래나 사업적 관계가 있던 지인들을 무작위로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자신에겐 임 전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털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인들을 조사한 것이고 이 전 대표를 협박하지 않았다며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이 7가지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 관계자는 입건된 사건들이 아니고 관련 진술과 정황이 나와 본인에게 확인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별건 수사와 지인을 건드려 진술을 압박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의 명분으로 삼은 수사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특검의 정치학입니다. 네, 좀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최근 특검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을 수사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의혹을 낳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똑같은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상장 폐지 직전에 매각해서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죄송하지만 위법은 없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소개로 주식을 사서 또 어떤 정보를 얻어서 주식을 팔았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를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이 얼마 전에는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의 회유와 강압을 받았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조서 조작설도 제기됐죠. 이 민특검이 구속한 14명 중에 절반은 김 여사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른바 별건 수사였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은 보니까 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강압 수사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해병 특검은 지난 석 달 넘는 수사 기간 동안 구속이나 이 기소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경로설만 확인했다. 그게 유일한 성과인 실적 제로 특검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구명로비 수사를 받던 이정호 대표가 아까도 나왔듯이 특검이 재산을 털겠다고 협박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양평 공무원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데요. 이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별건 수사, 강압 수사, 과잉 수사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특검이 똑같은 악습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해병 특검이 또 김장환, 이용훈 목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종교계가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면서 좀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또 김용대 드론 사령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까지 줄줄이 영장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윤석열 내각을 내란 공범으로 단죄하고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이었는데요. 이 특검 수사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국민의힘에는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를 북한 공격 유도용이라면서 외환 유치죄로 수사해 왔는데요. 이 또한 무리한 법 적용이다. 또 안보 자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산기지 압수수색도 미군의 항의를 받으면서 외교적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랬죠. 자, 근데 여권은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연말까지 뭐 특검 전국 이어가겠다 이런 전략 아니었습니까?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네, 이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수사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늘리고 했는데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야당 단체장들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특검에 수사하라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랬죠. 이 영장 기각 때는 또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 해체에 파견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네. 또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도 큽니다. 이 야당은 특검과 민주당이 한 몸이다. 또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합니다. 이 당초 민주당이 구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주 심하게 특검 무용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야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민주당은
이 특검 전국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면 지방선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로 당이 해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컸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에 대한 비판과 역풍이 불면서 여당에서 오히려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특검을 특검하라 이렇게 역공세를 펴는데요. 공수가 뒤바뀐 듯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사는 국민적 요구라면서 특검에 계속 힘을 싣고 있습니다만 내부에선 특검이 선거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특검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실적론까지 겹치면서 이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결국 특검이든 뭐든 이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는 못하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 뭐 계엄 이후에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하면서 이제 여권이 뭔가 다 밀어붙일 것 같았는데 네. 정치란 게 일방적인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또 여기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터 잘 들었습니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행태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본 무사처럼 만든 합성사진을 들고 나와 일본 대법원이란 주장을 하더니 어제는 기초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나경원 의원 언니를 언급하며 질의하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늘은 주진우 의원의 질의를 사실상 방해해 국감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누구의 눈길을 끌기 위해 이렇게까지 국감장을 희화화하는 건지 이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국감 질의 도중 옆에 앉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슬그머니 주 의원 쪽으로 가까이 옵니다. 맞은편에 앉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웃으며 휴대전화를 들어 찍는 듯한 모습도 잡혔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헌법에 최고법원이 오늘 뭐야 열심히 방송했지. 주 의원은 이 같은 질의 방해가 국감 내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소동이 멈추지 않자 국감은 결국 파행했습니다. 자,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사진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됐던 최 의원은 이후 국감에서도 수차례 거친 발언과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늘 국감에서 지규현 부장판사 술자리 의혹을 두고 공세를 폈습니다. 술값이 170만 원 나왔다는 대법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걸 뒤집을 만한 어떤 정황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 식구 감사기를 지속하시면 사법 신뢰가 붕괴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건 재판 중인 지규현 판사를 나쁜 판사로 몰아가 재판 신뢰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 공무원이 남긴 자필 메모엔 강압수사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인의 변호인이 조서 열람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특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 청구서엔 고인이 지인에게 특검의 강압수사를 토로했던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양평 공무원의 변호를 맡았던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의 강압수사를 입증하겠다며 지난 14일 조서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특검의 우편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불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 청구서엔 고인이 특검 조사 중 받은 고통을 지인에게 토로한 통화 녹취록이 첨부됐습니다. 고인은 그냥 멍한 상태에서 특검이 자꾸 쪼아서 그냥 전화를 한 적이 있다 말했다며 사실이 아닌데 그냥 멍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고 지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이어 특검이 데리고 나와서 회유하고 김성교 의원이 뭘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쪼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특검법엔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실제 행정심판이 진행되긴 어려울 거란 입장입니다. 다만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수사관 등에 대해 진행하던 진상조사를 정식감찰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시행 둘째 날인 오늘도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지자체와 중개업소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부동산 정보과. 직원 한 명이 밀려드는 전화 문의에 답변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원래 새 있는 집이에요? 아파트를 사고 팔려면 계약 전에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해 신청 방법부터 실거주 의무 여부까지 질문이 쏟아집니다. 보통 전화가 100건 정도 한 명당 15제곱미터 이상이 경우만 허가 대상인데 이런 부분이 아직 안내가 미비해서 지자체마다 토어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한두 명. 급하게 인력을 늘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직원들 난린데 계속 전화기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담당이 한 명이었는데요. 팀장 포함해서 5명인 거죠, 전부.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정서와 이런 신청서를 포함해 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서 등 제출해야 될 서류가 10가지에 달합니다. 중개업소에도 세금과 대출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3중 규제가 겹치다 보니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부로 해석을 못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경우 세무사님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답변 다 홀딩한 상태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는 32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규제 지역에 포함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계동 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그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 절차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을 받는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는 230만 가구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듯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이 세제 개편까지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걸 언급하며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생산적 투기 수요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10.15 대책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인 이야기로 등장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직 좀 이른 얘기인 것 같고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띄운 민주당 역시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살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오는 12월까지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후속 관련한 무슨 세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하고 10.15 대책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서울 고가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핵심 관료 3명은 모두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고가 아파트를 갖고 남들은 갖지 말라는 이중적인 모습이란 지적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부동산 대책 컨트롤 타워인 김용범 정책실장,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금융당국 수장인 이혁 원 금융위원장, 공급 대책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세제 개편 키를 쥐고 있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들 4명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인 김윤덕 국토장관을 제외하곤 모두 30억 원이 넘는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자입니다. 구 부총리는 세종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았지만 2013년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다시 경매로 받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 파견을 이용해 2차례나 개포동 아파트를 갭 투자했습니다. 거기는 좀 살려고 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경기도 교육청 중학교 교사인데 화성 지역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오면은 김용범 정책실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만 지역구인 전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마련해주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빌려준 것이라고 했지만 이자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인사청문회 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도 논란입니다. 이 차관은 앞서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판교 아파트를 갭 투자하면서 약 1년 동안 다주택자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들어가서 살려고 했다고는 하지만 해명이 썩 명쾌하진 않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상경 국토차관은 정부의 규제로 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차관 측은 지난해 7월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보유한 채 판교 아파트를 갭 투자했습니다. 2주택자가 된 겁니다. 매수가는 33억 5천만 원,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은 14억 8천만 원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 이 차관 측 돈은 18억 원 정도만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4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던 고등동 아파트는 차관 취임 직전인 지난 6월에서야 팔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5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도 남겼습니다. 이 차관은 판교 아파트는 실거주하려 했지만 사정이 있었다면서 고등동 아파트는 값이 떨어진 뒤에 회복되지 않아 매각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갈아타기와는 달라 해명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팔고 계약이 되면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지. 이 차관은 일시적 2주택은 법이 허용한 제도라고 했지만 국민정서와 정부정책 기조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로 끝났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떠오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진짜로 그때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부동산 정책이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윤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재명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네,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그 의도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규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두 정부 모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율을 인상했는데 현 정부에서도 보유세 인상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여론 악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떤 점을 좀 다르게 정책을 내놨을까요? 규제를 더 빠르고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했는데 오히려 이 핀셋 규제가 계속 풍선 효과를 야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가능했던 갭 투자도 아예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습니다. 과잉 수요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까지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좀 거래가 되나 싶었던 지역까지도 거의 이제 팔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 집값을 살펴보죠. 역대 정부별로 보면 각각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22년 동안 서울 아파트 30평형의 평균 시세는 3억에서 12.8억까지 9.8억 원이 올랐습니다. 4배 넘는 상승폭이었는데요.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때 80%,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19%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떨어지거나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왜 진보 정부 때 많이 올랐을까요? 네, 시대를 막론하고 서울, 특히 상급지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 정부는 수요 억제책을 주로 사용하는데 살기 좋고 투자 가치도 좋은 지역에 대한 수요는 누른다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여러 번의 수요 억제책 실패 사례를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패닉 바잉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의 약발이라는 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거나 양극화가 심해져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규제해도 부동산 시장에서 기웃거리면서 매매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놔야겠습니까? 네, 결국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서울 안에 남는 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용산 정비창 등 서울 시내 몇 안 남은 유휴 부지에 빠르게 새 집을 지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서울 전역의 재건축과 재개발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특히 낙후된 강북 지역에 대한 과감한 재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남이 아니더라도 살만한 지역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겠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의 유해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던 청년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는데 시신 곳곳에는 고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원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찰 관계자가 하얀 보자기로 감싼 유골함을 들고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유골함을 받아들며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조직에게 고문을 당해 숨진 한국인 청년의 유해가 경찰을 통해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보코산 범죄단지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입니다. 어제 현지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의 합동 부검에서 장기 훼손은 없었지만 시신 곳곳에 타박상과 외상 등 고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에게 고인의 유해를 전달한 경찰은 국내에서 추가 정밀 검사를 거쳐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내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왜 가신 거예요? 로맨스 스캠에 가담하셨습니까? 이로써 송환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이미원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10대 학생이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군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우회전을 하며 횡단보도로 들어오고 이를 본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급히 멈추려다 넘어집니다. 사람을 치고도 트럭은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이제 어린 친구는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바로 진입을 하려다가 큰 차를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군무원이 몰던 군용 트럭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여고생을 덮쳤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여고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학생은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학교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보행자 개념으로 봐야죠. 차로 충격을 해서 사망을 한 게 아니고 그 학생이 이제 차 아래로 넘어지면서 들어가면서 사고 당시 여학생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면허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7,007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7,865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44%인 3,089명은 19세 이하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은 30대 군무원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공공기관인 공영 홈쇼핑에서 한 쇼호스트가 불법 촬영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피해자의 호소에도 개인 간의 문제라고 외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마저 피해자가 프리랜서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만 내놨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영 홈쇼핑 쇼호스트로 근무하는 30대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내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 위에서 핸드폰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핸드폰 카메라 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찰은 동료 쇼호스트 B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무혐의로 처분했고 B씨는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선배 쇼호스트의 남편인 B씨 퇴사 후 동료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너가 뭐 한 가정의 편자고 무고한 사람을 내쫓았다.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간다거나 째려보고 간다거나 그리고 제가 들리기 뒤에서 뒷얘기를 한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공영 홈쇼핑 측은 개인 간의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신다는 거죠. 네. 개인 간의 지금 문제에 회사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더 커요. 그건 뭐 저희가 뭐 학교처럼 이렇게 하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고용노동부도 프리랜서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방치하고 은폐하려 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묻겠습니다. 공영 홈쇼핑 측은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한 분들 많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표상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돌려서 입장권을 대거 사들인 뒤 훨씬 비싸게 팔았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플레이오프 3차전을 앞둔 대구 라이온즈 파크 앞. 경기 시작 5시간 전이지만 벌써부터 어르신들이 줄을 섰습니다. 현장 판매표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선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3시 출발해가지고 차에가 좀 한숨 자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표상도 활개를 칩니다. 지금도 저 나가면요. 안표 장사 있습니다. 옆에 와가지고 표 있습니다. 쿡 찌린다 카이요. 안표는 온라인에도 넘쳐납니다. 600건 넘는 글 가운데는 7만 원짜리 좌석을 35만 원에 판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안표상들은 어떻게 표를 구하는 걸까? PC방에서 컴퓨터 세대를 바쁘게 오가는 한 남성. 프로야구 예매창을 켜두고 티켓을 사기 바쁩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황급히 인터넷 창을 닫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손 떼세요. 화면에는 남성이 미처 끄지 못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40대 남성은 2023년 3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1,800여 장의 입장권을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사들인 티켓은 정가의 10배까지 받고 되팔아 3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한 거래 사이트에서는 전체 판매자의 1%인 441명이 전체 거래량의 41.2%를 차지해 소수의 안표상이 입장권을 독식해 되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아 8천여만 원을 챙긴 남성 2명도 안표상과 함께 검거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 압박 수사를 하며 진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재판부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위원장과 카카오 법인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거 사들인 혐의 등으로 김 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 매수의 간격이나 방식 등으로 볼 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측 유일한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별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부문장이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배우자 수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 뜻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걸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실상 조작 수사라는 혹독한 질타를 받았지만 검찰은 별다른 해명 없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총리에 선출됐습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는 극우 성향이죠. 여기에 강경 보수 정권과 연립 정권까지 꾸려서 일본의 보수색이 더 짙어질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총재가 일본 104대 총리에 선출됐습니다. 高市早苗君を衆議院規則第18条第2項により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일본 내각제 140년 역사상 첫 여성 총리입니다. これから日本を前に進めるために精一杯働いてまいる所存でございます。 열린 여당이었던 공명당의 이탈로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극우 정당인 일본 유신회와 새 연정을 꾸리며 기사회생했습니다. 1961년생 앵커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해 강경 보수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それぞれの国民が大切な行為として行われるものだと思っております。決して外交問題になるべき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 현지 언론은 정권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며 다카이치 내각이 방위비 증액 검토에 착수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독도 문제라든지 또 야스쿠니 문제라든지 역사 교과서 문제나 인식 자체가 한국과는 너무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관방장관은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을 발탁했고 당권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방위상에 하야시 요시마사와 모테기 도시미스 의원은 각각 총무상과 외무상에 기용했습니다. 일각에선 새 내각이 여소야대 속에 출범한 만큼 극단적 국정 운영은 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 역할을 했던 조셉 뷴 대사 대리가 교체됩니다. 후임엔 트럼프 일기 때 미국 대화 실무를 맡았던 한반도 전문가죠. 케빈 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일찌감치 대사를 임명한 중국, 일본과 달리 미국이 또다시 한국만 대사 대리로 교체하려는 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조셉 뷴 대사 대리의 이임을 알리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김 국무부 부차관보도 부임할 경우 대사 대리 직함을 사용하게 됩니다. 임시관리 체제인 대사 대리를 굳이 교체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임 행정부가 임명한 조셉 뷴 대신 자신의 사람으로 임시공관장을 급히 교체해 혹시 성사될지 모를 미북 회담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자기랑 잘 아는 사람을 갖다 놓고 싶은 거죠. 북한과의 대화는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사 공석 장기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주중국과 주일본 대사를 지명했지만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유일하게 주한국 대사만 10개월째 공석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밀려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 미국이 이 동맹국을 경시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대사를 제때 임명을 안 하고 공석으로 두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사 대리 체제가 더 이어질 경우 1년 반가량 공석이 이어졌던 트럼프 1기 당시 기록마저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했습니다. 유통업계도 시계를 빠르게 겨울로 맞췄습니다. 군고구마와 찐빵 같은 간식은 물론 겨울옷과 두꺼운 이불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즉석 요리 코너에 군고구마부터 어묵, 다양한 맛의 찐빵까지 채워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추워진 날씨에 소비자들도 발길을 멈추고 간식을 집어듭니다. 날이 너무 추워지기도 했고 좀 향에 이끌려가지고 좀 군고구마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 편의점 업체의 겨울철 간식 매출은 전주 대비 2.5배 넘게 뛰었습니다. 핫팩 같은 방한용품도 지난해보다 조금 더 일찍 진열대에 등장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때이른 추위에 발맞춰 코트와 패딩 등 겨울 의류 할인전에 나섰습니다. 아주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엊그저께 와서 경량 패딩 하나 샀어요. 요즘 저녁에 운동 가려면 입고 경량 패딩 같은 게 이제 실생활 속에서 많이 입지. 할인 행사에 들어간 겨울철 침구류 코너도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올해는 10월 들어 예년보다 기온이 빨리 내려가면서 백화점에서도 일찍 찾아온 겨울에 맞춰 겨울 침구, 패션 전반에 있어 다양한 행사와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지난해보다 겨울 의류 매출이 40% 늘어났습니다. 예년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진 초겨울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쯤에나 풀릴 전망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유통업계도 소비자도 이른 겨울맞이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집이란 말엔 묘한 힘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는 마지막 장소죠.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집은 꿈이 아니라 경쟁의 결정판이 됐습니다. 몇 평에 사냐, 대출은 얼마나 받았냐, 현금 수십억 원을 척척 쓰는 능력자, 경외롭기까지 합니다. 일종의 계급장 같습니다. 우리 주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시초는 소련입니다. 후르시초프는 산업화 때문에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위해 매년 200만 호 이상을 지었습니다. 후르쇼프카. 조립식 건물이었지만 그 시절엔 희망이었답니다. 한국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속한 산업화가 만든 초고속 성장의 상징. 중산층은 아파트 공화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창조한 거는 바로 우리 생활 개선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계속 넓은 평수를 옮겨서 계속 아파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집을 넓혀 가고픈 게 인간의 본성인데 큰 집 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 극강의 부동산 정책을 세 차례 내놓았지만 본질이 아니란 지적입니다. 공급 없이 수요 막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냐는 거죠. 현금 없이 15억 원 이상 아파트로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국토부 차관의 딴 세상 발언,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붙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돈 벌어서 사면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분노할까요? 그 돈 언제 법니까? 그 사이 집값 그대로랍니까? 수요만 억제하면,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집니까? 게다가 이상경 차관은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이미 갖고 있다니
없는 사람 속이 뒤집힙니다. 여권은 전 정부가 집값을 올렸다면서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망할 거라고 위로합니다. 민주당 정권 때 집값이 하염없이 올랐던 거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집은 오래된 이웃이고 고향이고 조국입니다. 살고 싶은 집은 많은데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국민의 희망을 잡은 건 아닌지.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집을 마음 놓고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10월 21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나도 사고 싶다 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까지 초겨울 추위는 계속될 텐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파주 3도, 천안은 5도로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약간의 비 소식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20에서 60mm, 동해안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광주 8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8도,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또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